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미국은 사실 부러울 정도로 공조가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중국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 이제 중국도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 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거랑 중국이 생각하는 그림이 다르면 네.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풀은 거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미국 금리 인하 맞춰서 풀었어요. 그래야 빠르게 살아나거든요. 미국은 완화를 하려고 했어. 완화를 어느 정도 완화를 조금 했어요. 미국이 막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시장이 잘 안 살아나요. 근데 미국이 완화하는 타임에 맞춰서 중국 정부도 그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중국이 타이밍을 잘 봤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왜 지금 9월 달에 했을까라고 보면 중국도 지금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항상 버블이 껴 있었거든요. 네. 모든 자산에. 네. 중국은 그거를 허리띠 졸라매서 부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디플레이션 빠져버린 거고 미국은 그거를 부채를 녹여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보니까 미국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부채 규모가 이만큼이 되더라도 이거를 그냥 줄이는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죽어나거든요. 그럼 그렇죠, 격차가 그렇죠.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어느 정도 방향을 틀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절대로 허리띠 졸라매서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잖아요. 이거를 34조 달러, 33조 달러 줄일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GDP를 올려가고 물가를 올려가지고 이 부채 자체의 그 비율을 줄이고 부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부채 자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중국은 뭐 지금 방향을 틀었지만 전 중국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네, 그 성공할 거라고 잘 안 보여요. 그 방식 자체가. 왜냐면은 그 동인 자체가 자기네가 설계한 거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니까 그거에 약간 대응하려는 지금 그것도 있고 그게 있었던 거. 이거를 하려면 통화가 기축 통화, 패권이 유지가 돼야 가능해요. 위안화가 그 정도가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 재정 정책을 대규모로 풀기 시작했고 중국 전문가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 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상승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중국에. 장기적으로 중국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중국이 살아나면 미국이 패권 유지가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완전히. 보면 저는 미국 쪽으로 베팅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맞다. 있어요. 제가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해서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쉽고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은 이제 좋게 보지 장기적으로 좋게 보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미국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런 걸 위해서 거의 뭐 정부를 비롯한 뭐 연준이나 다 같이 하나의 힘이 돼 있는 것 같고 대선조차도 큰 이벤트로 변화시킬 것 같진 않다. 근데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안 되면 그땐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고려해야 될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지금 미국 정부는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입니다. 이게 양동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적자를 계속 풀면 그게 민간의 흑자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국외로 나가면 뭐 신흥국 이머징 쪽으로도 흑자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네.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뭐 GDP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게 높은 거 맞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걱정 많이 네. 하는 거고. 그런데 미국 개인들의 가계부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소득 대비해서 한 80% 정도인가? 100% 미만이에요. 근데 캐나다랑 호주 1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매우 건전해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부채를 지금 계속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놓고 보면 정부가 부채 비율이 제일 높고 정부가 위험하고 기업과 가계는 매우 안전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패권이 뺏기지 않으면 저는 일단 정부가 계속 부채를 푸는 거는 위험 감수하면서. 네, 패권이 뺏기지 않으면 계속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정부가 계속 적자를 지속한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거를 흑자로 돌린다? 네.
그런 민간에 있는 돈들을 계속 흡수해 나간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때는 사실상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보면 미국 정부가 흑자로 돌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뭐 98년도에 흑자 조금 돌리고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흑자를 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뭐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닷컴 버블이 네. 시작됐거든요. 하락이. 그게 뭐 다양한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지만 미국 정부가 흑자로 돌려서 미국 기업들이 닷컴 버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네. 미국은 지금 국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향후에는 중장기 국채를 조달을 할 거지만 현재는 단기 시장에서 국채 조달을 매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단기 시장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단기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산 사람들은 단기 국채는 거의 현금과 마찬가지예요. 그 단기 그렇죠. 국채를 토대로 더 다른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금방 얘가 들어올 네, 거니까 현금화 국채를 될 거니까. 토대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담보를 가지고 뭐 나스닥 투자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장 자체의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 시장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10월 달이랑 2018년도 12월 달에 단기 시장이 유동성 경색이 생겨나면서 주식시장이 한 달에 10% 이상씩 빠졌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부랴부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았습니다. 단기 시장이 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제가 블로그에 많이 써놨어요. 네, 블로그 저희 주소. GDP 지준. 대비해서 네. 지급 준비금 비율이 지금 현재 11%거든요. 11%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게 8% 정도가 되면 연준조차도 8%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로 돌아야 된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지급준비금 비율은 결국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급준비금 비율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 지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실은 더 많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이것도 좀 그런데 지급준비금에 있는 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이었나 하여튼 그때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 은행들한테 예금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채우라고 하는 비율이 0%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급준비금을 안 넣어도 되는데 네. 은행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지금 지급준비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이 시중으로 푸는 건 맞는데 네.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은행이 얼마나 돈이 모자르면 여기 안 넣고 여기서 돈이 빠질까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면 네. 오히려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 네. 아. 이게 돈이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안 넣어놓고 원래 의무의 지급준비율이 있으면 네. 그거를 넣어놔야 네네, 되고 네. 시장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 연준이 그냥 이거 준비율을 떨어뜨리면서 야 돈 더 풀어줘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연준이 4.9%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떨어진다? 4.9%를 포기하고 지금 이게 떨어질 정도면 은행이 얼마나 위험해질까라고 네.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이 되고 과거에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11%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한 8% 정도 되니까 단기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증시가 급락했거든요. 이게 단기 시장에서 발작을 하면 증시가 왜 급락을 하냐고 하면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나스닥을 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단기 시장에 발작을 하면 빌려온 대출에서 해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걸 주려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 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한번 크래시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재 단기 시장을 통해서 레버리지로 조달을 해놓은 헤지펀드가 엄청나게 많고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규모도 크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미국의 GDP가 과거 대비해서 훨씬 커졌으니까 GDP 대비해서 뭐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비율도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마켓에 크러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연준의 양적 긴축이 끝날 때까지는 네. 이쪽에서 계속 일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별 모니터링을요? 매일매일 이거는 지금 수치가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거 과장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매일 머니온라인 모실 수는 없으니까. 뭐 일별, 뭐 주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직업 준비금 자체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뭐 GDP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니니까 네. 하여튼 이것도 그냥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고 뭐 주 단위, 월 단위 정도로 보면 네, 보면 주 단위, 되는데 월 단위로. 이게 현재 상황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발작들이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또 나오셔야겠는데요. 단기 시장에서 대출하는 게 소파 대출이라고 합니다. 소파 대출. 소파 대출? 예, 우리로 치면 그 레포 대출. 네.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 나는 돈을 빌렸다. 1일짜리 돈을 빌렸다. 그걸 국채를 담보로. 그래서 내가 100억의 국채가 있으니까 내가 담보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100억 빌려줘 하면 그냥 빌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빌린 돈으로 내가 국채를 또 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살 수 있어요. 또 빌릴 수 있어요. 아, 또? 그러니까 내가 100억만 있어도 사실 1조를 살 수 있어요. 이론상. 근데 그렇게 투자해놓은 게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돈을 빌려준 쪽에서 회수를 한다고 치면 네, 그게 그렇죠. 회수를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대출을 해준 금리가 갑자기 발작하면 그게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파 금리를 매우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갑자기 팍팍 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발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튀는 날 바로 문제는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좀 주식을 좀 그때는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야겠다. 내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현금을 확보를 해서 변동성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정도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네. 때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빠질 때 오히려 지금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네. 시점이라고. 네. 그것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발작이 있을 때는 그 신호는 잘 읽어야지. 그때는 주가가 아직 반영하기 전인가요? 발작이 났을 때? 아니면 뭐 거의 동시에 반영되나요? 거의 동시에 돼서 요즘에는 워낙에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기회인가 보다 하고 잡으면 근데 일단은 만약에 변동성이 커졌다. 그럼 하루 정도는 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날 사시면 되잖아요. 하루 만에 뭐 주가가 폭등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네. 근데 옌캐리 트레이드 같이 그때 청산됐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풀베팅 돼 있으면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회복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풀베팅 돼 있으면 그때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때 더 살려고 하면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내년 상반기 양적기축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관점이고 미국의 증시가 이제 좀 진짜 꼭지가 왔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치면 저는 미국 정부가 이제는 드디어 흑자로 간다. 그러면 민간이 너무 버블이 심하니까 우리는 민간에 있는 돈들을 걷어들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걔들이 만들려고 하는 구상은 끝난 겁니다.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게 되면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미국의 재정 흑자가 항상 그 정치인들은 흑자가 목표라고 하거든요. 네. 흑자를 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민간의 돈을 뺏어간다는 건데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더 이상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을 없다. 뭐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30년까지는 적자를 푸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게 정부에 대해서 정부 국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 또 흑자로 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의 패권이 만약에 갑자기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야, 우리 재정 건전성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원래 준비한 그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정말 많은 얘기를 듣느라 그걸 조금 못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증시에 네. 대한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네. 중국은 물론 다뤄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얘기를 조만간 한번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다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저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확실한 건 그거예요. 실적 추정치보다 그 주가는 보통 실적 EPS라고 하는 실적과 멀티플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 멀티플에 대한 우려가 지금 훨씬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보통 우리나라 성장성이 없거나 네, 아니면 금리가 높거나 이럴 때 멀티플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지금 안 높잖아요. 그렇죠, 안 높죠. 그러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은 보통 심리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바닥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만큼 실적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다. 대신 사람들의 우려는 지금 극대화되어 있다. 극대화되어 있다. 네.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좋다고 보는 게 미국이
장기 국채를 조달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거든요. 자금을 해외에서 끌어온다고 하면 이머징 국가에 있는 돈들도 끌어온다는 겁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국채 조달로 해서 돈을 받아와서 받아온 자금을 가지고 미국의 지금 재산업화에 투자한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럼 이머징이 과연 옛날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풀어줄 때랑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달러가 해외로 풀렸거든요. 지금은 해외 돈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강세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근데 원달러 강세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예, 네. 그런 관점이 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관점까지 보고 있는 건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곧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아마 그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는 중국에서 또 뭔가 대응을 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과장님을 다음에 모시는 시점은 그 정도로 한번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까? 뭐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과장님의 블로그를 면밀히 관찰할 테니 단기 유동성은 제가 공지사항을 올려놨어요. 그 아, 정도로 그래요? 저는 제가 중요하게 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거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증시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전망은 못하겠지만 유동성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네. 굳이 풀베팅하고 있을 이유는 그쵸, 없다고 그쵸. 봅니다. 네. 네. 아 하나만 제가 그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끝까지 본 사람들을 위한 선물.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일단 미국은 1월 1일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맞아요. 그걸 지금 유예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은 1월 1일에 바로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1월 20일 날 미국 그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는 시기고 부채 한도 협상은 일단 90일 유예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대충 1월 1일에 시작돼도 한 90일 정도까지는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대규모 국채를 조달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정부가 받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 긴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이 유예가 돼서 좀 몇 개월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부채 한도가 협상될 때까지. 그러면 한도가 협상될 때까지는 정부 부채를 풀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좋습니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신용등급 강등 위기 뭐 이런 거 기사가 막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변동성이 생기면 매수 기회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는 한도 협상이 될 때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방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증시가 빠지면 유동성을 다시 밀어올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4월에 될지 5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이 되고 나면 긴축이니까 좀 피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협상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유동성은 괜찮으니까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 변동성은? 단기 유동성 발작 시장 매일 모니터링, 네. 뭐 추후에는 정부의 재정 흑자 이 정도 세 가지를 보고 있고 뭐 AI 주식들의 그 캐즘 이런 거는 저는 그 리스크라고 안 봅니다. 그건 기회지.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네네. 드리는 선물. 이래서 머니올라는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과장님 정말 더 이상 감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저희 첫 출연인데 이렇게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